안녕하세요. TV 지식용어 박진아입니다. 자연의 경이로움 어디까지 느껴보셨나요?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폭포 중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사이에 있는 폭포입니다. 5대5 중에서 이리호와 온타리오호로 통하는 나이아가라 강에 있죠. 폭포는 하중도인 고트섬 때문에 크게 두 줄기로 갈리는데 미국 쪽으로 6%, 캐나다 쪽으로 94%가 흐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탄생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12,000년 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웅장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굉장히 긴 인고의 시간을 거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 폭포는 높이 52m에 길이 약 1.2km, 수량은 240만에서 830만 세제곱미터라고 합니다. 폭포의 상부와 하부는 서로 다른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폭포가 걸려있는 캐스타 벼랑의 상부는 굳은 석회암으로, 하부는 비교적 연한 이판암과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폭포에 물이 떨어질 때 벼랑 하부의 연층을 파내듯이 침식했고, 더불어서 돌출된 듯 남아있는 상부의 석회층까지 함께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때문에 벼랑은 해마다 0.7에서 1.1m 정도 후퇴하고 있었는데, 이후 거대한 발전소를 건설해서 수량을 조절하자 벼랑의 붕괴가 약화돼 결과적으로 폭포의 수명은 길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람하기 좋은 포인트, 미국령보다는 캐나다령에서 관람하는 겁니다. 만약 캐나다 쪽에서 관광을 한다면 관계없지만 만약 미국 쪽에서 관광을 한다고 하더라도 캐나다 쪽으로 건너가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그동안 캐나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이아가라 폭포의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너서 캐나다로 입국해 관광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자여행 허가인 ETA를 받아야 하는데요. 단 이 허가증만 있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잠시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모습은 미국령에서 보는 것과 캐나다령에서 보는 것이 확연히 다르고 또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미국령에서 폭포를 관광하는 분이라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캐나다령에서 한번 보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천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5쿼터를 내야 하는데요. 이때는 꼭 쿼터 달러로 내야 합니다. 물론 미국으로 넘어오는 국경에 돈을 바꾸는 곳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해 가면 좋겠죠. 네, 지금까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자연절경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상층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첫 번째 지형인 가미꽁야천부터 볼게요. 자, 가미꽁야천은 뭐냐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용어로 정리하면 끝이 납니다. 공야천이에요. 측방 침식 유로 변경하는. 그런데 이 공야천 어떤 공야천이냐? 감입하는 공야천이래요. 감입이 뭘까? 감입은요, 이것 뜻입니다. 용어가 파한다라는 거죠. 판다. 입은요, 엔트런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즉, 감입이라는 뜻은 적어보세요. 파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파고 들어가는 하천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냥 이렇게 자유공야천들이 이렇게 흘렀어요. 아주 평화롭게 자유롭게 공유합니다. 자유롭게 공유한다라는 것은 뭐죠? 공유한다? 측방침식. 즉 자유롭게 측방침식해서 유로 변경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일이 납니까? 신생년 3기에 경동성 요곡운동이 납니다. 즉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이 하천에 자유공야천 상태 하천에서 침식 기준이 대략 여기까지라고 합시다. 침기요, 침기.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침식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땅이 융기합니다. 땅이 융기하니까 상대적으로 침식 기준면과의 고도 차이가 어떻게 되죠? 네, 많이 나게 됩니다. 즉, 이젠 침식 기준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천은 어떻게 하려까요? 침식 기준면까지 어떻게 내려가려고 하겠죠. 즉, 어떤 방향의 침식이 강해질까요? 맞습니다. 하방 침식력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하방 침식. 즉 파고 들어가는 하천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그래 보자면
주변에 산지이고 이런 하천이 된다는 거죠. 쉽게. 이게 바로 뭐다? 감익공야천입니다. 뭐다? 중상류에서 나타난 하천이다. 끝났죠. 이게 감익공야천 중상류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요건데요. 이제 감익공야천을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익공류도 마찬가지고요. 자유공류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계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how,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두 번째, 어디서 나타나느냐. 또 세 번째는 뭐로 이용되느냐. what, 무엇이냐. 좀 이게 좀 약간 좀 억지 끼워 맞추기인데요. 자, 하자고요. 자, how,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맞아요. 융기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융기에 따른 하방 침식에서 밑으로 파고 들어갔다. 즉 감입이라는 의미만 알면 게임 끝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천의 중상류. 그죠? 주변이 바로 뭐예요? 산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산지고 융기가 많이 된 곳은 어딜까요? 네, 동해안을 따라서 즉 1차 산맥 부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1차 산맥 부근. 1차 산맥 부근의 하천의 상류 지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로 이용이 될까요?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했던 한당구가 되는 거죠. 한당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로 이용하느냐? 네, 상류니까요. 댐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관광지로 이용합니다. 관광지로. 특히 이 지역 경사 급하기 때문에 래프팅을 즐길 수가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감익공야천입니다. 꼭 정리하세요. 1차 산맥. 래프팅.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한당구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겁니다. 융기 증거 지형이라고 있죠. 융기, 아우 배고파, 단감을 먹으러 가자 할 때 이 단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감할 때 바로 이 감익공야천입니다. 고는 고위평타면 융기의 증거 지형이 되겠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자, 이제 화면을 조금 보면서 감익공야천 이해를 조금 높이고 한당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 교재 나와 있는 그 사진인데요. 자, 교재는 흑백이라서 칼날 가져왔습니다. 여기 어디냐? 바로 서남마을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마을이에요. 한반도 면인데, 자, 여기가 하천이 주변에 산지죠. 감익공야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야하천이죠. 여기 어떻죠? 공격사면 침식이요. 여긴 퇴적사면 퇴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어떻다? 절벽이 나타난 거죠. 왜? 공격사면이니까. 수심이 여기도 여기가 깊어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이 옆에 나타나는 이게 바로 뭐다? 계단상의 지형인 이게 바로 한당구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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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자, 그럼 자유공유하천이에요. 먼저 용어부터 들어가야겠죠. 공유한 하천입니다. 알겠어요? 공유한 하천 뭔 줄 알아요, 우리? 자유는 뭐죠? 자유롭게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공유한다라는 것은요, 옆방향으로 침식이 일어나고 유로 변경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자유롭게 유로 변경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변에 산이 있다, 산이 있으면 자유롭게 공유, 유로 변경이 일어나지 않겠죠? 주변이 평평한 땅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평야 위를 흐르는 하천을 자유공유 하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뭐였죠? 어디에서 나타나냐? 네, 맞아요. 중하류에서 나타납니다. 끝. 그럼 자유공유 하천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공유하면서 그렇죠. 바로 측방 침식입니다라는 거죠. 가미공유하천 융기라면 뭐 측방 침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공유에 따른 측방 침식. 자, 측방 침식에 따라서 뭐를 하게 됩니까? 바로 그렇죠. 유로가 변경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격 사면 쪽은 계속 바깥으로 나가고 안쪽인 퇴적 사면은 계속 퇴적이 일어나고 그렇죠. 유로 변경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이 유로 변경에 따른 지형들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자, 독서실은 마음속으로 하고요. 집이라면 크게 얘기해보세요. 어머니 깜짝 놀래게. 그렇죠. 뭐죠? 네, 맞아요. 하중도, 그다음에 우가코, 그다음에 구하도입니다. 자, 요거 우리가 지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화면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 저기 뒤에 44페이지 문제에 있는 지형도입니다. 요거 보면 문제 풀 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지난 시간 한 겁니다. 공유한 하천인데 주변이 산지다. 인공 제방 없어요. 그럼 이건 뭐죠? 네, 감입공유. 이거는 여러분들 네, 공유한 하천인데 주변에 인공 제방도 있고 또 어떻다? 논이다. 산이 없다. 평야다. 이거는 네, 자유공유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공유한 하천인데요. 이 공유한 하천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봐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등고선 어떻게 생겼어요? 그쵸,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죠, 마치 뭐 같아요? 과거에 하천이 물이 이렇게 흘렀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등고선이요. 아, 과거에 이렇게 물이 흘렀는데 공유하면서 흘렀는데 뭐예요? 측방 침식에 따른 유로 변경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A라는 부분은 뭐가 됩니까? 과거 물이 흘렀던 곳이 되니까 과거 옛날에 올드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길이라고 해서 구하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자유공유하천 보겠습니다. 자유공유하천 요걸 봤더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네, 유로 변경이 일어났구나. 과거에는 하천이 뭐 요렇게 흘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할까요? 물이 남아 있어 호소야. 그런데 소의 뿔같이 생겼어 우가코야인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천이 흘렀더라면 이 가운데 있는 섬과 같은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하천의 가운데 있는 섬 하중도라는 것이죠. 즉 하중도, 구하도, 우가코 이 모든 것이 뭐다? 그럼 다시 보세요. 칠판. 바로 측방 침식에 따른 공유에 따른 측방 침식, 유로 변경에 따른 지형들이다라는 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지형들은 감입공유하천보다는 어디서? 네, 자유공유하천에서 보다 잘 나타난다. 왜? 공유가 자유로워서 측방 침식에 따른 유로 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빨간색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뭐죠? 이 지역에는 뭐다? 네, 둥근 자갈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둥근 자갈. 과거에 물이 흘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유공유하천 이제 끝이 난 거죠. 그죠? 자, 중간에 나타납니다. 왜? 측방 침식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변에는 뭐가 나타나요? 네, 주변에는 논농사, 밭농사라는 평평한 땅,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범람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끝. 감입공유하천과 비교해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계속 한 가지 더 하네요. 자, 근데 최근에 이 자유공유하천은 여러분들 직강화공사랍니다. 뭐 직강공사라고 해도 되고요. 직강화공사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줄여서 직강공사라고 해도 됩니다. 직강공사라고 합니다. 직강이 뭐냐면 유로를 직선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유롭게 공유하는 생각해봐요. 농사 짓기 주변에 살기 좋을까 안 좋을까요? 오늘날 집 여기 논 열심히 정리하고 집 앞으로 이렇게 물이 흘렀어요. 자유공유하천이. 근데 하루는 비가 많이 오고 범람했어요. 범람 잘 되겠죠? 그랬더니 유로가 변경돼가 우리 집 뒤로 막 하천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너무 불안하겠죠. 농경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유로 변경이 자유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천은 스트레이트로 똑바르게, 그리고 주변에는 물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세우는 거죠? 철길이 아니고 네, 인공 제방을 이렇게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직강공사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넘치는 범람도 방지하고 또 경지 이용률도 높이기 위해서죠. 경지 이용률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지금 잘 나오죠, 여러분들? 줄거보세요. 38페이지 왼쪽에 직강공사 있습니다.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요거 아직까지 기출문제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뭐죠? 생물의 서식처가 감소합니다. 네, 공유한 하천에서는 네, 유속이 느린 부분에 유속이 느린 부분이라든지 그 빠른 부분 다 있으니까 다양한 생물이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직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속이? 물이 빠르게 흘러내리겠죠, 그죠? 생물의 서식처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직강공사 물이 빠르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하류에서는 자, 하류 정말 많이 나오네요. 야왕이 19금이 아니었대요. 수공이 봤더니 되게 재밌어요. 자, 이 유속이 물이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하류에서는 뭘까요? 물이 모인 하류에서는 비가 많이 올 때, 네, 그렇습니다. 홍수, 즉 범람의 위험이 커진다라는 또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 물이 빠르게 흘러내리니까. 하루에서는 물이 많이 모이니까 범람하더라라는 거. 홍수, 범람의 우려가 커진다. 이런 것도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아직까지 출제되진 않았어요. 직강공사의 단점. 요거 포인트 잡아서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유공유 한천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진한 항화의 흙탕물하고 이 바닷물 색깔하고 메콩델타 지역은 원래 캄보디아의 땅이었다. 그런데 18세기 베트남에 병합된 이후 꾸준히 인구가 유입돼 현재 약 1,8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국토 면적은 7%에 불과하지만 수산물과 농산물이 풍부해서 베트남 인구의 약 20%가 살고 있는 곳이다. 아침 일찍 과일을 실은 배들이 어디론가 향한다. 도착한 곳은 까이랑 수상시장. 메콩델타 지역은 도시마다 수상시장이 있지만 건터에 있는 이 수상시장이 제일 크고 유명하다고 한다. 그런데 배마다 긴 작대기를 세우고 뭔가 매달아 놓은 게 눈에 띈다. 호박을 매달아 놓은 이 배에 호박을 팔고 있었다. 각자 자기들이 파는 물건들을 작대기에 매달아 놓는다. 정말 재치 만점의 간판이다. 좀 복잡한 간판도 있었는데 이런 간판은 어떤 물건을 파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 직접 농사를 지은 것들인데 물건들은 큰 배에서 작은 배로 팔리고 있었다. 큰 배는 일종의 도매상이고 작은 배는 소매상인 것이다. 까이랑 수상시장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겐 필수 코스. 수상시장이지만 있을 건 다 있다. 커피와 음료수를 파는 배. 일종의 카페다. 식당도 있다. 메뉴는 쌀국수. 나는 카메라를 놓고 쌀국수로 늦은 아침 식사를 한다. 고대나 지금이나 나일강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이집트.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고대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발상하였습니다. 나일강은 아마존강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적도 부근에서 발원하여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 등을 거쳐 지중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이집트는 국토의 95%가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고 나머지 5%인 나일강변과 그 주요 도시에서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인구가 올해 들어 1억 명을 돌파한 것을 보면 나일강이 이집트의 탯줄이라는 말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고대부터 이집트는 해마다 나일강의 규칙적인 범람이 땅을 비옥하게 해서 농경이 발달했는데 그 주기적인 범람 후에는 다시 땅을 측량하고 배분해야 했기에 고대부터 기하학과 수학이 발달했고 또 나일강의 범람을 이용해 무거운 돌이나 자재들을 이집트 전역으로 쉽게 운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정교하고 경이로운 건축 기술도 이로부터 발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의 관광 명소와 코스는 매우 단순한 편인데 거의 모든 고대 유적이 나일강 유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여행자들이 이집트를 여행 오면 나일강 크루즈를 이용하게 되는데 보통 아수원과 룩소르를 잇는 나일강을 운항하며 주요 유적지에 내려 구경을 하는 식입니다. 저는 3일간을 나일강 위에서 보내며 편하게 고대 유적지들을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승선했던 나일강 크루즈 솔라리스 1입니다. 크루즈에 막 들어서고 1층 로비의 모습입니다. 1층에는 리셉션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니 기념품 샵이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집트 전통 의상 갈라베아 두벌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층마다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3층입니다. 웬만한 호텔만큼 갖출 건 다 갖췄네요. 나일강 위를 떠다니는 호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객실을 둘러볼 차례입니다. 객실 뷰는 당연히 나일강입니다. 기대 이상의 룸 컨디션이었습니다. 이제 나일 크루즈의 루프탑에 올라가 볼까요? 시원해 보이는 선베드와 수영장도 있고요. 오후마다 티타임이 열리는 카페테리아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스완에 정박해 있는 나일강 크루즈입니다. 오늘 밤도 정박한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잠시 쉬고 나니 어느덧 나일강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펠루카는 이집트의 전통 무동력 돛담배로 바람의 힘만으로 움직입니다. 지금은 관광용으로 탑승하지만 예부터 나일강에서 운송을 맡아온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펠루카. 모습은 고대의 것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나일강 위를 누비고 있다는 것이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면의 거대한 바위산은 코끼리 섬이라고도 불리는 엘레판티네 섬입니다. 바위섬의 구릉에는 고대 이집트 귀족들의 암굴 무덤이 보이고 정상에 우뚝 솟은 것은 바람의 아버지 탑이라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바로 이곳 엘레판티네 섬 인근에서 나일강이 샘솟아 시작되었다고 믿었답니다. 상당히 빠른 펠루카의 속도에 살짝 놀라기도 했지만 나일강의 아름다운 일몰에 시원한 바람이 더해져 금상첨화였습니다. 우리의 솔라리스 1호가 보입니다. 나일강 크루즈는 저녁에도 아름답습니다.